안녕하세요. 오늘 정신분석에 뜰 락강 세미나 11 91페이지 2번부터 들어갈 시간입니다. 프로이드의 꿈 이야기에 대해서 락강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2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1차 과정은 언제든지 포착 가능합니다. 1차 과정이라는 건 지각과의 동일시고 무의식과의 동일시죠. 쾌락 원칙의 지배를 받는 세계를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꿈 이야기를 하는데 락강이 어느 날 휴식을 취하다 잠깐 잠이 들었는데 그 잠 속에서 그 노크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이 노크 소리가 들리면서 그 노크 소리를 시발점으로 해서 다시 꿈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예. 여기서 락강은 잠 속에서 들은 그 노크 소리는 지각작용에 의해서 그 감각은 지각으로 흡수되는데 그 지각이 의식 차원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지각은 1차 과정이고 의식은 2차 과정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잠 속에서 이 지각의 세계와 의식의 세계가 접점을 이루는 그 구간이 있다는 것이죠. 또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각에서 지각 차원에서 수용된 그 감각이 노크 소리라는 그 감각이 의식 차원으로 올라가면서 의식에서 뭔가 표상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것은 잠 속에서의 의식입니다. 깨어있는 상태에서의 의식이 아니라 잠 속에서의 의식입니다. 잠자는 상태에서의 의식이 바로 지각에서 올라온 감각 현상, 말하자면 그 노크 소리죠. 바로 문 두드리는 소리. 이 소리를 재료로 해서 표상을 만들어낸다. 표상을 구축한다는 거예요. 그 표상이 제시하는 그 하나의 그 목표가 바로 무의식의 실제라는 것이죠. 예. 무의식의 실제 또는 무의식의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무의식의 의식, 무의식 가운데에서 의식이 만들어낸 그 표상이 제시하는 뭔가 그 표상의 이면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무의식의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프로이드는 프랑스어 느, 부정사 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느라는 것은 실질성이 표출될 때 나타나는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질성이라는 게 바로 무의식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어떤 것입니다. 프랑스어의 느에 느가 들어갈 때는 무의식적인 어떤 욕망이나 욕구나 어떤 무의식적인 현실이 드러나야 하는 그런 상황일 때 느라는 부정사가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레브 피니 아방길 느 비엔느 하면은 그가 오기 전에 끝내시겠죠? 이런 질문인데 여기서 느가 들어갔잖아요. 아방길 느 비엔느? 그러면 느가 들어갔다는 것은 무의식적인 것이죠. 무의식적인 어떤 실질성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건 뭘 얘기하냐면 무의식적인 어떤 욕망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나는 당신이 그가 오기 전에 반드시 끝내주기를 나는 원한다 하는 어떤 무의식적인 욕망을 드러낼 때 우리는 느라는 부정사를 쓴다. 이렇게 락강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을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입니다. 그것은 바로 잠을 깨우는 노크 소리가 난 후 저를 외관상 저의 표상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지탱될 수 있게 만드는 구조적인 대칭을 향해서입니다. 락강이 우리를 인도하는 지점은 어디인가요? 무의식 속에 의식이 표상을 구축했죠. 무의식에 접수된 지각이 의식에 도달해서 그 의식에서 표상을 구축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표상이 무엇을 지시하고 있느냐? 락강은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무의식 속에서의 그 의식, 잠 속에서 의식의 활동을 통해서 구축해낸 그 표상들, 그 표상들이 과연 무엇을
지시하고 있느냐. 그게 무의식의 진실이라는 것이죠. 실제라는 것이죠. 이것은 일종의 93페이지, 이것은 일종의 안으로 말린 반영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의식 속에서 단지 저의 표상만을 다시 포착해낼 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의 의식이라는 것은 무의식 속에서의 의식을 얘기하는 것이죠. 무의식 속에서의 그 의식이 구축해낸 그 표상을 포착해서 그 표상이 지시하는 무의식적 실제가 뭐냐, 이걸 찾아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실제를 찾아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게 또 꿈이라는 것입니다. 그 표상이 지시하는 무의식적 실제를 찾아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꿈을 꾼다는 거예요. 락강이 얘기하는 거를. 자, 그러면서 이것이 전부일까요? 프로이드는 자신이 의식의 기능으로 되돌아가야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의식의 기능으로 되돌아가야 할 것이다 라는 말은 결국 의식이 만들어낸 표상을 통해서 무의식의 실제를 만나야 한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표상된 현실이 불쑥 출현하게 되었는지를 포착한다면, 다시 말해 깨어남을 구성하는 현상, 거리, 간극 그 자체를 포착한다면 아마도 우리는 문제의 핵심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잠자는 동안에 들린 노크 소리가 의식에 접수돼서 표상을 구축했는데 그 표상은 무의식의 뭔가 그 트라우마라든지 실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실제와 연결되어 있는 그 표상을 통해서 실제와 대면할 때 이게 깨어남이라는 거예요. 실제와 대면하는 것, 실제와 만나는 것. 이 장의 그 제목이 5장인데 5장의 제목이 투캐 아닙니까? 실제와의 만남이란 말이에요. 그 꿈 속에 의식이 구축해낸 표상들이 지시하는 그 표상의 이면, 그 표상의 대리자가 지시하는 그 표상의 이면, 그것이 바로 무의식의 실제인데 그 무의식의 실제를 대면하는 것이 깨어남이라는 거예요. 그 깨어남을 구성하는 그 현상, 거리, 간극, 이걸 포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표상 아닙니까? 의식이 만들어낸 표상이 바로 그 현상이고 거리고 간극이에요. 이것이 깨어남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잠 속에서 진행되는 그 의식의 표상작용을 통해서 그 깨어남을 구성하는 그 무의식적 현실, 무의식적 거리, 무의식적 현상, 그 간극. 자, 이제 두 번째 꿈인데 불타는 아들의 옆방에서 잠자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꿈이죠. 93페이지 중간 부분에 93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그를 깨운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지 그를 실제로 불러들이기 위한 어떤 소리의 현실, 쇼크, 노크가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 즉 촛불이 넘어져서 아들이 누워있는 침대를 불태우고 있는 현실 그 자체와 거의 흡사한 것을 그의 꿈속에서 나타내주는 어떤 것입니다. 지금 그 옆방에는 죽은 아들을 잠시 뉘어놓은 그 침대에서 그 침상을 지키고 있던 노인이 깜빡 잠이 드는 상태에서 촛불이 넘어져서 지금 이불에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아들의 시신이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옆방은 그 아들의 아버지가 잠시 쉬고 있다가 잠이 든 상태예요. 그 잠 속에서 지금 아들이 나타나서 아버지 제가 불타는 게 보이지 않으세요? 이 호소를 한 거예요. 지금 이런 꿈의 상황은 바로 이런 상황이죠. 여기에서 꿈의 해석에서 제시된 프로이드의 태제, 즉 꿈은 곧 욕망의 실현이라는 태제를 뒷받침해 주기에 적당치 않아 보이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꿈이라는 것은 주체의 그 무의식의 욕망을 드러내는 꿈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실제를 만나라는 그 강박적인 요구일 수도 있어요, 꿈이.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실제를 만나는 것에 대한 저항으로서의 꿈도 있는 것이죠. 여기서는 그 저항으로서의 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꿈의 해석에서 거의 처음으로 지적된 겉보기에는 부차적으로 보이는 꿈의 또 한 가지 기능입니다. 즉 이 경우 꿈은 잠을 연장시키려는 욕구만을 충족시킨다는 것이죠. 잠을 연장시켜서 자신의 실제를 만나지 않으려는 그런 것이죠. 프로이드는 바로 그 자리에 이 꿈을 배치하고 이 꿈 자체만으로 꿈에 대한 자신의 태제를 충분히 확증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로이드는 이때 무슨 말을 하려 했던 것일까요? 만약 꿈의 기능이 잠을 연장하는 것이라면 그래서 어쨌거나 꿈이 그 꿈을 꾸게 만든 현실에 그처럼 가까이 접근할 수 있다면 잠에서 깨지 않고도 꿈이 그러한 현실에 응답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서 이제 몽유병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락강은 얘기해요.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는 프로이드가 그 전에 지적한 사항들의 근거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 즉 잠을 깨우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꿈속에 있는 또 다른 현실이 아닐까요? 라고 락강이 재질문하고 있어요. 아이가 침대 옆에서 아버지의 팔을 잡고 비난하듯이 아버지 제가 불타고 있는 게 안 보이세요? 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어요. 이러한 메시지 안에는 아버지로 하여금 옆방에서 일어나는 기이한 현실을 알아차리게 해주는 소리에 들어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들어있지 않을까요? 이 말 속에는 아이의 죽음의 원인이 된 어긋난 현실이 있는 게 아닐까요? 이게 바로 어긋난 현실, 이게 바로 꿈속에 있는 또 다른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꿈속에 있는 또 다른 현실. 이게 실제예요. 이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에서 일어난 이 실제. 이것이 꿈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보다 꿈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보다 더 많은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또 다른 현실이라는 것이죠. 이 어긋난 현실, 이 상실된 현실. 죽은 아들이 실제로 그에게 건넸을 법한 말, 죽은 아들로부터 영원히 떨어져 나온 말을 아버지가 무엇 때문에 영원히 마음속에 담아두게 된 것인지 그 꿈속의 문장에서 알아보아야 한다고 프로이드가 본인의 입으로 말하지 않았던가요? 아마도 그 말은 아버지로 하여금 자신이 아들의 침대 맡을 지키도록 시킨 노인이 그 임무를 제대로 감당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영원히 한탄하게 만드는 말이 아닐까요? 실제로 노인은 잠이 들었으니 말입니다. 아버지의 중복된 실수를 얘기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뭐죠? 아들의 시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을 잘못 선택했다는 것이죠. 노인을 선택했기 때문에 노인이 잠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노인이 잠들었다는 사실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아버지 자신이 잠들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아버지는 그걸 만났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아들의 시신이 꿈속에서 나타나서 아들이 나타나서 내가 불타고 있는 게 보이지 않느냐는 그 말은 아버지 지금 옆방에 내가 불타고 있어요. 그 아버지가 나를 지키게 해두었던 그 노인네가 지금 잠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불에 타고 있어요. 이불 꺼주세요 하는 아들의 욕망도 있지만 그 노인네가 잠들어 있는 건 바로 당신이 잠들어 있는 거야. 아버지 당신이 잠들어 있는 거야. 아버지 빨리 깨어나세요. 라는 것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어긋난 현실에 대해서 직면하라는 것을 만나라는 것을 그 투표와 만나라는 것을 그 아들의 호소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고열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 그 구조를 보면 제가 지난 강의에서 고열의 원인이라 부른 어떤 것이 떠오르지 않나요? 옆방에서 벌어지는 일을 막으려는 행동은 10중8구 아주 급하게 튀어나온 일일 테지만 그럼에도 문제의 관건 즉 앞에서 진술된 문장 속에서 드러나는 심리적인 현실에 비하면 너무 뒤늦은 감이 있지 않나요? 아버지는 꿈은 본질적으로 어긋난 현실 즉 아무리 긴 시간이 흘러도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깨어남 속에서 무한히 반복됨으로써만 이루어질 수 있는 현실에 바치는 오마주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어지는 꿈은 이어지는 꿈이라는 것. 본질적으로 어긋난 무의식적 현실 아무리 긴 시간이 흘러도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깨어남 그 속에서 무한히 반복됨으로써만 이루어질 수 있는 현실 그 현실에 바치는 어떤 오마주는 제가 찾아보지 못했어요 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고에 의해 마치 우연처럼 일어난 불길이 그에게 옮겨붙는 바로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만남이 아니라면 불꽃에 타들어가는데도 영원히 움직이지 않는 비활성의 존재, 이 실제죠. 이걸 달리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불길이 아들에게 옮겨붙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가 깨어나지 못한다면 이 아버지의 무의식적 현실을 만난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는 얘기죠. 결국 보다 운명적이라 할 무언가가 아버지가 잠이 깨서 올 때까지도 시신을 지켜볼 임무를 맡은 사람이 잠들었던 현실, 바로 그 현실을 수단으로 해서 반복되는 것이 아닐까요? 예. 아들의 시신을 지키던 노인네의 그 잠은 바로 아버지의 잠을 대리하는 표상의 대표자라는 것이에요. Vorstellungs Repräsentant, 표상의 대표자. 노인의 잠은 아버지의 잠에 대한 표상의 대표자예요. 그러니까 노인의 잠의 이면은 바로 아버지의 잠이죠. 무엇에 대한 잠인가요? 아버지의 무의식적 현실을 만나지 않는 그 잠, 만나지 않으려는 그 잠, 만나지 않으려는 그 꿈, 이거를 막 얘기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알려주기 위해서 그 잠들고 있는 노인네를 갖다가 아버지의 그 잠에 대한 표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불 붙은 현실을 아들이 아버지한테 알려주면서 옆방에 노인네가 지금 잠자고 있으니까 그 노인네 깨워라. 그 노인네 깨우라는 것은 바로 아버지가 깨어나라 이거죠. 깨어라. 깨어라는 것은 아버지의 트라우마, 실제를 만나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꿈과 깨어남 사이에서 뭔지 모를 꿈을 꾸며 계속 잠을 자고 있는 사람과 오로지 깨어나지 않으려는 이유만으로 꿈을 꾼 사람 사이에 영원히 어긋난 상실된 만남이 스쳐 지나갑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계속 잠을 자고 있는 아버지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 속에 또 어떤 아버지가 또 하나 있냐면 자신의 실제를 만나지 않으려는 이 영원한 어긋난 상실된 만남을 회피하려는, 그래서 꿈을 계속 꾸고 있는 또 하나의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저항하는 아버지. 실제와의 만남, 투쾌를 저항하는 아버지. 프로이드가 여기서 경탄하면서 욕망의 이론이 확증되었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이는 분명 꿈이 단순히 욕망을 충족시키는 환상만은 아님을 뜻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꿈은 욕망 시련으로서의 꿈이 있고 실제와의 만남, 즉 투쾌를 호소하는 꿈이 있고 그 투쾌 실제와의 만남을 지연시키고 저항하려는 꿈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죽은 아들이 아버지의 팔을 잡고 있는 끔찍한 광경은 꿈속에서 들려오는 저 너머의 것을 가리킵니다. 꿈속에서 들려오는 저 너머의 것. 꿈은 대상의 상실을 더없이 잔인한 부분까지 그려냄으로써 욕망을 현존화합니다. 진정 단 한 번의 만남이라 할 수 있는 이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꿈속에서입니다. 오직 의례로서만, 끊임없이 반복되는 행위로서만 이 태고의 만남을 기념할 수 있죠. 진정 단 한 번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다시 말하면 투쾌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실제와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꿈속에서다. 현실 속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는 실제와의 만남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꿈속에서만 실제와의 만남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 통로를 열 수 있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게 오토마톤이죠. 투쾌를 향한 오토마톤, 투쾌를 위한 오토마톤, 실제와의 만남을 위한 끊임없는 꿈의 반복, 불꽃의 반복, 불꽃이. 아들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리는 것이죠. 아버지 중에 아버지인 신이 아니라면 어느 누구도 어떤 의식적인 존재도 아이의 죽음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와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없다는 얘기예요. 신 이외에는. 실제로 무신론의 진정한 공식은 신은 죽었다가 아니라 신은 무의식이다 입니다. 이건 프로이드의 얘기입니다. 잠에서 깨어난다는 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 즉 어떻게든 막아야만 했던 현실 속의 유감스러운 사고에 대한 표상 속에서
주체의 의식이 깨어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잠에서 깨어난다는 것. 그건 두 가지 의미죠. 하나는 잠에서 깨어서 옆방에서의 그 불이 지금 붙고 있는 이 현실을 지금 해결하기 위한 그 이 현실로서의 현실이 있고, 의식으로서의 현실이 있고, 또 하나 잠에서 깨어난다는 것은 바로 또 다른 무의식적 현실에 내가 그 현실을 대면한다는 것, 직면한다는 것, 만난다는 것이죠. 예. 현실로서의 현실을 만난다는 것 하나, 무의식적 다른 현실을 만난다는 것 하나. 이게 잠에서 깨어난다는 것의 두 가지 의미죠. 그렇다면 이 사고는 무엇이었을까요? 모두가 잠이 들어 있습니다. 잠깐 쉬고 싶었던 아버지, 아들의 시신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노인,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 때문에 선의를 가진 모든 누군가로부터 잠이 든 것 같군. 이란 말을 들었을 법한 사람, 이 모두가 잠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한 가지 사실만을 알고 있습니다. 즉 모든 이가 잠이 들어있는 세계 속에서 아버지 제가 불타고 있는 게 안 보이세요? 라는 목소리만이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이 문장은 그 자체가 불쏘시개입니다. 그것이 떨어지는 곳마다 불이 붙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불타고 있는지를 알 수 없는데 불꽃으로 인해 불길이 운터 트라건의 수준, 즉 실제까지 뻗쳐 있다는 사실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불꽃이 떨어지는데, 즉 시련이 오는데, 우리가 그 불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를 만나라는 그 주문이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 고통이 다가올 때, 즉 불꽃 같은 고통이 다가올 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실제를 대면하라는 그 무의식의 호소죠. 불꽃은 실제까지 뻗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한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를 만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통해 우리는 아버지에게 고통을 남기며 떨어져 나온 꿈속의 문장 속에서 깨어났을 때 그의 의식이 될 만한 것의 이면을 알아보게 되며, 깨어났을 때 그 의식이 될 만한 것의 이면, 이게 뭐죠? 무의식적 현실이죠. 예. 깨어났을 때 그의 의식은 지금 현실, 옆방에서 불타고 있는 게 지금 의식되겠죠? 그 의식이 될 만한 것의 이면은 뭐냐? 옆방에서 불타고 있는 것의 그 이면은 뭐냐? 아버지의 실제가 지금 불타고 있다는 거죠. 그 실제를 만나라는 거예요. 투표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한 꿈속에서 표상의 상관왕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자문하게 됩니다. 이러한 의문은 우리가 여기서 꿈을 실제로 표상의 이면이라고 보는 만큼 더더욱 놀라운 것이죠. 어쨌든 그 무엇은 꿈의 이미지적인 측면에 속하므로 바로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프로이드가 무의식에 대해 논하면서 본질적으로 무의식을 결정짓는 것이라 지적했던 것, 푸아슈텔룽스 레프레젠탄츠를 강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표상적 대표자이고 라고 무미건조하게 번역되기도 하지만 표상의 대표자라는 번역이 더 적절한 번역이지요. 이것의 기능에 대해서는 차후에 살펴보게 될 겁니다. 꿈이라는 것, 이 꿈이라는 것이 바로 푸아슈텔룽스 레프레젠탄츠예요. 이 꿈이라는 그 푸아슈텔룽스 레프레젠탄츠를 통해서, 그러니까 표상의 대표자죠. 표상의 대표자가 그 꿈이에요. 그 꿈을 통해서 그 꿈의 이면, 즉 표상의 이면을 보라는 것이죠. 저는 이를 통해 여러분이 영원히 어긋난 상실된 것으로서의 만남에서 매듭이 되고 프로이드가 그 꿈속에서 더없이 잘 예시된다고 보았던 어떤 것을 그의 텍스트상에서 실제로 뒷받침해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했기를 바랍니다. 꿈속에서 의식했던 것, 즉 이 노인이 자고 있으면 어떻게? 라는 그 꿈속에서의 의식, 이거가 실제는 자신에 대한 질문이었다는 것. 예. 이것이 바로 그 꿈속에서 더없이 더 잘 예시된다고 보았던 어떤 것을 그의 텍스트상에서 실제로 뒷받침해 주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해했기를 바랍니다. 아까 노인이 잠들고 있는 것도 표상이라고 그랬죠. 아까 노인이 잠들고 있는 것도 표상의 대표자예요. 그 표상의 대표자, 노인이 잠들고 있는 것을 통해서
나의 잠듦이 어떤 형식의 어떤 형태의 잠듦인지를 파악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트라우마에서 환상에 이어지는 실제 자리, 바로 그것을 짚어 넘어가 봅시다. 이는 또한 깨어남의 기능과 그 깨어남 속에서의 실제 기능 모두에서 발견되는 모호함을 한꺼번에 설명해 줄 겁니다. 실제는 우리가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사고, 작은 소음, 지극히 사소한 현실에 의해 대표될 수 있습니다. 실제는 우리가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작은 사고, 소음, 사소한 현실에 의해서 실제가 대표된다는 것이죠. 꿈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그것이 하나의 사소한 현실일 수 있어요. 작은 소음일 수 있죠. 그것에 의해서 실제가 대표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꿈속에서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가 바로 표상의 대표자예요. 이게 바로 표상의 대표자. 꿈속에서 들려왔던 아들의 목소리, 자기 팔을 잡고 흔들면서 아버지 내가 불타고 있는 게 보이지 않느냐고 했던 그 아들의 목소리가 바로 표상의 대표자로서 그것이 지시하는 것은 실제라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이 현실은 그렇게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깨우는 것은 표상의 역할을 대신 수행하는 무언가를 실패하게 만드는 배후에 숨겨진 또 다른 현실이기 때문이다. 우리를 실제로 깨우는 것은 그 목소리가 아니라, 우리를 실제로 깨우는 것은 그 목소리가 아니라 표상, 그 목소리라는 표상의 역할을 수행하는 무언가를 실패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목소리가 표상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을 실패하게 만드는 또 다른 숨겨진 현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우리를 깨우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들의 목소리는 표상이 되어서 그 배후에 숨겨진 또 다른 현실을 대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 그리고 잠자고 있는 노인, 이것이 배후에 숨겨진 또 다른 현실을 지시하고 있는 표상의 대표자다. 바로 우리를 진정으로 깨우는 것은 바로 그 또 다른 현실, 배후에 숨겨진 또 다른 현실이 바로 우리를 진정으로 깨우는 것이다. 그런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잠을 깨우는 것, 그 표상 자체의 지시로서의 현실 속의 현상, 옆방에서 불타고 있는 것, 아들의 시신이 불타고 있는 것, 그것이 나의 잠을 깨우는 것이죠. 또 하나, 표상의 대리자가 지시하는 바로 그 배후의 또 다른 숨겨진 현실, 이게 나의 잠을 깨우는 것입니다. 표상의 이면으로서의 또 다른 현실, 표상의 이면으로서의 또 다른 현실. 이것이 바로 또 다른 현실이 바로 트리브다 그랬어요. 하지만 우리는 아직 이 트리브가 무엇인지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표상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트리브가 지금 이곳에 있는 게 아니라면 여기서 말하는 트리브란 어떤 트리브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장차 도래하게 될 트리브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깨어남, 그것이 두 가지 방향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어떻게 보지 못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실제를 찾아야 하는 것은 바로 꿈의 저편, 즉 하나의 대리자만 갖는 표상의 결여 뒤에서, 표상의 이면에서 꿈이 우리에게 감싸 숨기고 있는 어떤 것 속에서입니다. 우리가 실제를 찾아야 하는 장소는 어디냐? 바로 꿈의 저편이다 이것이죠. 하나의 대리자만을 갖는 표상의 결여 뒤에서, 다시 말하면 표상의 대리자 이면에서, 하나의 대리자만을 갖는 표상의 결여 뒤에서 라는 말은 표상의 대표자 이면에서 꿈이 우리에게 감싸고 있는 어떤 또 다른 현실 속에서이다. 우리의 다른 어떤 활동보다도 더 많은 것을 지배하고 있는 실제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98페이지 2번까지 끝냈습니다. 92페이지 2번부터 98페이지 2번 끝까지 오늘 끝냈습니다. 감사합니다.